안녕하십니까. 저희 10조는 디지털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부분 발표를 맡은 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셔서 저 혼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원래 둘이 하려고 했어요. 네. 저는 발표를 맡은 장석동입니다. 이제 디지털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차입니다. 우선 디지털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디지털세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현황을 소개한 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디지털세란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원래 IT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다가 적용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과세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등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모바일 플랫폼 기업입니다. 다음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기업에 과세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사를 설립하여 고정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낮은 법인세만 납부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시도해 시장 소재지에서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 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도움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인 IF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세가 도입되기 전 미국과 유럽의 입장 대립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주된 소재지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그 기업들이 시장 소재지국에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세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2019년 프랑스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의회는 최종적으로 디지털세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디지털세의 주요 대상인 다국적 IT 기업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앞글자를 따 일명 가파세라 불리기도 한 법안은 디지털 회사들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규제를 통하여 프랑스는 2019년도에 3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4,845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미국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이 규제는 미국과의 갈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2019년 트럼프 정부는 샴페인, 치즈 등 프랑스산 제품에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며 세금 보복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회사들은 디지털세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한다는 등 보복 관세를 언급하여 시행이 미루어졌습니다. 2021년
미국이 바이든 정부로 교체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세이버 하버를 주장하지 않기로 발표하였고 2021년 7월 OECD와 G20은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마무리된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세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세 합의안은 필라 1과 필라 2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나뉩니다. 먼저 필라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라 1의 과세권 배분 방법은 글로벌 이익 중에 통상 이익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소재국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글로벌 이익 중에서 매출의 10%를 보통 통상 이익으로 보고 그것을 넘는 초과 이익에다가 25%를 각 매출이 발생한 각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나눠주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에는 연결 기준으로 연매출 200억 유로, 하나로 약 27조 원이 넘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2030년에는 연매출 14조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필라 1의 적용 범위에 제외되는 업종에는 금융업과 채굴업이 있는데 이 둘은 디지털과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필라 1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약 280조 원, 영업이익 52조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이 약 18%입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앞서 봤듯이 필라 1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SK하이닉스는 2021년 연매출 약 43조 원, 영업이익 12조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률이 약 29%로 SK하이닉스도 필라 1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에 내는 세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질 뿐이고 외국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정부에 내는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에는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라 1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법인세의 수는 늘어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보다 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라 1을 통해 과세하게 될 대표적인 기업에는 구글, 애플 등의 디지털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글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과세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구글 코리아의 매출은 2,201억이었고 같은 해 네이버의 매출은 약 5조 원, 카카오의 매출은 약 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치고는 매출이 너무 적은 금액이죠. 알고 보니 구글 코리아의 매출에 잡힌 것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었고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올린 매출은 빠져 있었습니다. 한 해 구글 플레이가 벌어들이는 매출은 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많은 매출이 싱가포르에 갑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 퍼시픽으로 잡힙니다. 구글이 굳이 그렇게 한 이유는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인데 반해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 그 한국세무학회
충계학술 대회에서 필라1 합의안에 따라 구글과 애플에 약 2,230억 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필라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저세율 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최종 모회사가 본사가 위치한 본국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본국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 그 소재국에 납부해야 됩니다. 필라2의 적용 대상은 연결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며 국제 해운업은 제외가 됩니다. 필라2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81개로 분석이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에 해외 사업장을 둔 기업들은 세 부담이 늘어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미 우리나라의 법인 최저한세율이 15% 이상이기 때문에 필라2로 인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세율 15%로 인해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감소할 것이고 기타 경영 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필라2 합의안 도입을 통해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예방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라1을 통해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가될 수 있는 납세 협력 비용을 고려해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한 OECD는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을 끌어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OECD 코먼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 기업 관련 세수 유입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법인 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 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 납세 협력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부사항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10조 디지털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내용일 텐데 잘 간결하게 설명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굳이 디지털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저희 조에서 그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디지털세에 간략하게 보고 그 필라1, 필라2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자세히 그렇게 해서 그럼 이 내용을 더 조사해보자 해서 더 조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어렵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 자료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고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저도 이 발표 자료를 보고 약간
발표를 듣기 전에 좀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내용이나 정책 자체가 저도 너무 어려워서 진짜로 고민했던 부분인데 정말 간략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네. 디지털세 도입 배경에서 이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마지막 항목이 보면은 이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진출해서 법인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이제 포괄적 이행 체계라는 IF가 출범했다는데 네. 바로 이제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면은 미국의 입장 자체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의 입장이고 그다음 8페이지에서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하자마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뭐 미국의 어떤 보복 관세 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뭐 100%에 가까운 이 관세를 때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순서가 제가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했을 때는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하지만 그 2019년에 프랑스가 이 IF가 출범하기 전 그 디지털세를 제도화했었는데 이때는 트럼프 정부가 그 디지털세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그 디지털세 우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그 7페이지에 나온 거랑 지금 미국의 입장이 반대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반대입니다. 시기를 구분을 하면은 지금 발표자가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의 입장과 바이든 행정부 입장이 또 달랐던 거고. 네,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냥 놔두면은 유럽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그냥 유럽 국가들 자국에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세를 계속 미국 플랫폼 기업한테 부과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국제적인 무대를 갖고 와서 OECD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 형태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게 미국의 그 다음 주장이었고 필라 1, 필라 2를 나누게 된 것도 원래 처음에는 필라 1, 필라 2가 나눌 그 두 개로 그 논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이 두 개로 나누자고 해서 다른 형태 내용의 필라 1과 필라 2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 거잖아요. 2024년에 되어서야 실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 실제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느 나라겠죠? 저희가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 뭐 스위스나 마카오,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어요. 아일랜드도 있지 않나요? 그냥 아일랜드. 그냥 국가진 맞습니다.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IT 기업들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지역이 아일랜드잖아요. 아일랜드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고 왜 그러냐면은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EU의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높고 근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낮아서 아일랜드에다가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법인세를 조금만 내고 EU 시장에다가 막 서비스를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의 그 구글이나 애플이 다 그 서버를 갖다 놓고 거기서 EU 시장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 프랑스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뭐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프랑스 국민들한테서 매출을 다 올리는데 법인세는 프랑스에 안 내고 아일랜드에 내던가 아니면 아주 조금씩만 내고 있으니까 그게 기분이 안 좋아서 프랑스가 그러면은 디지털 세라는 걸 만들어서 프랑스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라고 나온 게 최초 시도가 된 거였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왜 미국 기업한테만 그렇게 세금을 다시 물리냐? 이거는 차별적이다라고 해서 보복 관세를 아까 부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이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구글도 싱가포르에다가 고정사업장을 서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법인세율을 조금만 내는 거죠. 네. 그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15페이지에 네. 저기 우리 정부에 미친 영향 맨 마지막에 네.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어느 나라를 가든 최저 세율이 1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나마 다시 그 글로벌 기업이 유치될 가능성이 그나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법인세율이 낮은 거로 갈 이유가 없어지니까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질문 있나요? 디지털세는 좀 어렵죠. 조세에 관련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통상 뭐라고 하죠? 통상 이익, 초과 이윤, 초과 이익이라고 하면은 고정사업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잘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질문 없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11조 준비됐나요? (14분) 되면 알람 드릴 거예요. 준비되면 시작해.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하여 온라인 해외 직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11조 강은주 이은서입니다. 저는 앞부분의 발표를 맡은 이은서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직구의 개관으로 직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살펴본 후 해외 직구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직구의 절차와 적용되는 관세법에 대해 마지막으로는 직구의 활성화 및 직구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란 해외 상품 직접 구매의 줄임말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소비자 개인이 무역의 주체가 되어 외국의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일종의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지구 반대편의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해외 직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창기 2000년대에는 긴 배송 기간과 각 국가의 관세 문제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 개인 단위 국제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구매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디지털 통상의 발달과 함께 해외 직구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를 하면 해당 쇼핑몰에서 바로 국내로 상품이 배송되는 직접 배송 방식,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로 상품이 배송되는 배송 대행 방식, 구매 대행 업체에 물품의 가격, 운송비, 수수료를 지불하면 구매 대행 업체가 해외 상품의 구입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 대행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기업입니다. 미국 내 최첨단 물류센터와 인프라를 갖춘 해외 직구족의 성지입니다. 최근 아마존은 11번가를 통해 한국에 5회 진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전 세계의 12개국에서 글로벌 스토어를 운영 중이지만 아마존이 직접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서 현지 사업자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두 기업의 제휴를 한국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여온 아마존과 플랫폼 및 커머스 사업 확대를 위한 SK그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오픈마켓입니다.
이베이는 미국 기업으로서 인터넷 경매와 고정가의 쇼핑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P2P, 즉 person to person 기인 간 거래 경매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베이는 또한 여러 나라의 맞춤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았으며 미국, 영국 내 판매자를 대신해 글로벌 딜리버리 프로그램이라는 배송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B2C 판매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 즉 기업 대 소비자의 약어로서 개인 구매자를 고객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중국과 교역이 가능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판매 전문으로 자국인 중국으로 배송은 지원하지 않고 고객 상담 지원도 중국어 사용이 일절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플랫폼은 플로 라이프로렌입니다. 한국인 직구 소비자가 가장 사랑하는 패션 기업의 자산물 플랫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해외 직구 가격과 국내 백화점 가격 간의 차이가 큰 편이라 더욱이 많은 소비자들의 직구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랄프로렌이 아시아 전역에 미국 공식 홈페이지 직구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직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VPN 우회 혹은 비회원 구매를 통해 아시아임을 들키지 않고 랄프로렌의 상품을 직구해야 합니다. 한층 복잡하고 번거로워진 이 구매 방식에 플로곳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해외 직구의 구매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살펴보았던 해외 직구 세 유형 중 직접 배송과 배송 대행의 두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배송입니다. 직구 플랫폼에서 상품을 고른 후 결제 페이지에서 배달지의 주소를 영문 주소로 변환하여 작성합니다. 다음 개인 통관 보유 부호를 기입하고 결제를 완료한 후 상품의 배송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배송의 구매 절차는 우리가 국내의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배송대행 구매 절차입니다. 직구 플랫폼이 직접 배송이 지원 불가능한 경우 배송 대행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배송 대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폴로고시의 랄프로렌 직구를 예로 들어 구매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에 앞서서 우선 아시아 국가에서 주문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VPN을 통해 홈페이지의 IP를 미국으로 설정한 후 비회원으로 접속하여 구매할 상품을 고릅니다. 다음으로 배송 대행 업체를 골라 해당 지역의 배송 대행지 주소를 알아봅니다. 저는 뉴욕걸즈라는 배송 대행 플랫폼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다시 상품의 결제 페이지로 돌아가 배달지 주소 기입란에 앞서 찾은 미국의 배송 대행지 주소를 작성한 후 페이팔 혹은 비자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의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제 택한 배송대행 업체의 플랫폼으로 이동한 후 배송대행 신청 조문서를 작성합니다. 이름과 배달받는 국내 장소, 개인 통관 보유 부호 등 개인 정보를 먼저 입력한 후 구매한 상품의 상품명, 상품 번호, 구입처 등 상품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금액의 결제를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앞에 해외 상품 결제 페이지에서 개인 통관 보유 부호가 계속 언급되었는데요. 개인 통관 보유 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해 발급 연도, 무작위의 9자리 숫자, 오류공증 부호로서 구성된 13자리 부호입니다. 이 부호는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통관 보유 부호 없이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물건은 밀수의 위험을 감안해 통관되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해외 직구 시 꼭 필요한 부호입니다. 다음으로 강은주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에 적용되는 관세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록 통관입니다. 목록 통관이란 본인이 물품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 신고 및 과세를 면세해주는 절차입니다. 목록 통관의 기준 금액은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제품에 한해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목록 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 통관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 신고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이라도 특정 종류의 물품은 관세법상 정해진 자가 사용 인정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농림축축산물 그리고 한약재의 경우는 상품의 무게에 따라, 담배, 향수는 상품의 개수와 용량에 따라 자가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가 사용 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이란 수출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으로부터 그 허가와 기타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통관할 때 확인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에 세관장 확인 대상을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의 범위, 구비 요건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수출 시 남북 교류 협령에 따른 법률을 따르는 물품에는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서라는 구비 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 수는 급격히 줄었지만 카드의 해외 결제액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직구 결제액은 본격적인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약 4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직구 정보가 공유되며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면세점 이용이 어려워지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그 대안으로 해외 직구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중 긍정적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긍정적 영향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서 해외 직구가 국내에 직간접적인 가격 경쟁을 유발해 인플레이션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외 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물가 상승률은 다른 품목의 물가 상승률보다 상당히 낮은 추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직구로 가게의 실제 구매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가격 정보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업자 및 유통기업의 초과이율 일부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도 확장해줍니다. 이로써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해외 직구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즉, 가격적 측면에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나 유통사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대표적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 기준 한국인이 해외 직구 시장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A회사는 2014년 200여 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지금은 70여 개의 매장에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직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로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일자리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의 유통업계입니다. 2021년 기준 해외 직구 최다 구매 품목 2, 3위는 패션 잡화와 의류 상품이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의류, 잡화, 가전제품의 매출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의 독점 브랜드를 대거 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서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역직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직구란 해외 소비자가 한국 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한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나 한국 화장품 등이 주요 구매 대상인 것입니다. 역직구를 확대하여 국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는 후생 증대를 도모하고 국가와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나라가 직구 시스템에서 최고 효율의 이윤을 창출하기를 바라면서 밝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직구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앞쪽에는 굉장히 유용한 생활정보라고 해야 되나?
결제 배송 대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질문 있어요? 해외 직구는 다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질문이 없는 건가요? 이 랄프 로렌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구 플랫폼이에요.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제외하고서 그냥 독자적인 패션 기업 플랫폼 중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패션 플랫폼입니다. 그게 조사가 있어요? 네. 그런 결과가? 처음 알아요. 저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 폴로에서 그 폴로 고시 나온대요. 이거 10페이지인데 잠깐. 그 결국은 아시아인에게는 직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랄프 로렌의 방침이라는 거죠? 네. 왜요? 그거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폴로 공식 코리아에서도 그 폴로 본사에서 어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 사람들은 폴로의 그 직구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의 그 소비자들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만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뭐 인종 차별적인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왜 아시아인에게는 이용을 금지시켰을까?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랄프 로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 한국에서? 랄프 로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은 미국 홈페이지보다는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직구랑 배송 대행이랑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가 소비자에게는 그 편리하기는 한데 제가 처음에 1조 발표였었나요? 그 쇼핑몰 발표한 게 1조였어요. 1조였어요. 1조가 그 저기 비슷한 거였죠? 직구와 온라인 쇼핑몰 내용이 1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그 환불하고 반품에 관한 규정들 막 얘기해줬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직구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하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품을 잘 할 수 있는 건가?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잘못된 물건을 반품을 한다거나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반품이 어려운 걸로. 그냥 무조건 산 거는 잘못된 물건이 와도 써야 되는. 애초에 해외 직구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값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잖아요. 좀 좋은 퀄리티를 가졌는데도 국내 제품보다 좋은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값싼 그 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AS적이나 교환, 장소 이런 권리는 조금 포기하더라도 조금 가성비를 선택하는 것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건가? 보장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제품이 오면은 환불은 보장해주고 제품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27페이지에 역직구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역직구는 제가 생각하는 역직구는 저기였거든요. 한국 제품이 외국에서 싸게 팔릴 때 한국인이 한국 제품을 외국에서 사들이는 게 역직구가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역직구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본 역직구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정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역직구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맞아요? 약간 역직구 말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저희가 하는 건 직구잖아요. 해외에다가 직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직접 구매. 소비자가 직접 외국 네. 물품을 직접 구매를 네. 하는 거고. 근데 그 역으로
그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직구하게 만든다. 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거는 가끔씩 한국 물품이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싸게 팔리는 외국에서 싸게 팔리는 한국 물품을 한국인이 그 직접 구매하는 거 그게 역직구 아니었나? 라고 제가 잘못해요. 보통 그렇게 쓰죠. 그러한 정의가 있는지는 잘 몰랐고 그 네이버 경제사전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땐 그렇게 말돼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히려 역직구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한국의 제품이 외국에 좀 더 수출이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더 마련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해결책이다라고 드시거든요. 네, 그냥 한국이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한국만이 팔 수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K-뷰티라든지 한국 연예인들이 소비하는 아이템 같은 것들을 좀 잘 개발하고 수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방면으로 성공한 한국의 플랫폼들이 있나요? 쇼핑몰이라든지. 역직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플랫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베이나 그런 개인이 좀 셀러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역직구가 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궁금한 점? 네? 아까 전에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어떤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역직구로 하는 주요 대상 품목 중에 하나가 어떤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사용한 아이템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가 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입은 천송이가 입은 코트가 중국인들이 보기에 너무 예뻐서 이제 역직구를 해서 사려고 했는데 국내 그런 공인인증서 보안 인증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못 산 그런 천송이 코트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화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주로 이제 그런 해외 역직구로 팔고 있는 물품들은 거의 약간 패션 아이템 쪽이 좀 다수나요? 네, K-뷰티라든지 좀 화장품이 좀 우리나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나 K-팝이 많이 상행하면서 연예인들이 많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런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인 거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보다 외국의 건강기능식품이 품질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면이나 품질면이나 아이허브라는 의학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리뷰라든지 그런 것도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 있고 종류도 워낙 많고 조금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의약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12종 준비됐나요? 네. (14분) 되면 알람 울리니까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공유경제와 디지털 통상, 그 중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표하게 된 12조 황주입니다. 차례는 일단 처음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공유경제의 한 갈래인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유경제란 내구재
즉 내구성을 가지고 장기 사용에 견딜 수 있는 재화나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남에게 대여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용을 얻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구재, 자동차, 집과 같은 그런 재화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여를 해주는 것이 이제 온라인, 우리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서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제 디지털 통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 경제는 플랫폼 경제 또는 협력적 소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공유 경제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적정 규모입니다. 적정 규모는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적정 규모의 거래 시장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여분의 자산. 여분의 자산은 상호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유휴 자산입니다. 그 세 번째, 공유제에 대한 믿음. 자원의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인데 익명의 타인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공유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대여자, 플랫폼, 이용자 이렇게 있는데 대여자는 이제 자동차, 집과 같은 내구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구재를 플랫폼에게 게시를 해서 이 플랫폼은 자동차나 집 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그 유휴 자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그거에 대한 대여료를 플랫폼에게 지불을 하고 그리고 플랫폼이 그 대여 수익을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공유 경제 플랫폼의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저기 플랫폼, 공유 경제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유휴 자원을 공급하고 아니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인 대여자,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의 수요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 경제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버, 소카, 에어비앤비 등등 해서 숙박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주방 공간을 공유하기도 하고 자동차, 집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다들 소카나 그런 뭐 피플카, 그린카 같은 거 써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희 동기도 이제 이번 주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린카를 통해서 차를 대여해서 여행을 가는 걸 보면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많이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한 대의 차량을 탑승하거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인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하는 등의 차량이나 승차를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는 최초로 등장한 것이 우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현재는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우버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구조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대여자, 플랫폼 이용자 그 PPT에 설명하고 연관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소카, 피플카, 그린카가 공유 경제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플랫폼의 수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이제 차를 대여함으로써 그 이용한 이용자가 지불한 그 대여료 중에서 이제 수수료를 일부 가져감으로써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국내 시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외국이 개입이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드라이브 나우가 한국에
차량 공유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미국 기업 입장에서 우리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수출한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현재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시 중에 하나로 그린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린카는 원래 2011년 거의 초창기에는 11년에는 차량이 33대밖에 없었지만 지금 2020년도에는 9,000대 정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차고지 또한 3,200개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롯데렌탈이 이 그린카를 처음 100% 이제 확보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200억 원이었는데 현재 10%가 350억 원인 것을 보면 이제 100%가 3,500억 원이 되어서 200에서 3,500억 원으로 가치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소카인데 소카의 2022년 3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35.3%가 증가해서 현재 1,17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662% 증가해서 160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지만 거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계점들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PPT에 써져 있는 것을 좀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여기서 좀 자주 등장하는 용어, 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부족해서 사고나 사기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규제는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가 그런 규제를 받지 못해서 약간 차별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의 법과 이게 맞지 않아서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우버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제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우버가 상륙할 때 우버 블랙, 우버 X, 우버 택시가 세 가지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우버 택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버 블랙과 우버 X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일단 우버 블랙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의 경우 대여나 차량으로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알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1항 3항은 맨 윗줄에서 말한 그 34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이 되어서 블랙은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고 우버 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버 X는 개인들의 자신의 차량으로 콜을 받아서 승객을 나르고 요금을 받는 것인데 이 또한 우리나라의 운수사업법 중에 하나인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를 사용한 유상 운송이나 대여가 금지되어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버 X와 우버 블랙이 2015년도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차량 공급과 그런 수요의 주체 그리고 그것을 이어주는 플랫폼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도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버를 예시로 알아보았듯이 외국의 플랫폼이 현행법에 따라서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계와의 원활한 타협 그리고 국가별 사용기한 기준에 대한 통일을 통해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로써 각국의 시장에 관련된 국내 규제들을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서
차량 공유 서비스의 수출입이 그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한번 봤었던 공유 경제 내용국 그 중에서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를 위주로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발표가 잘 됐고 내용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 있어요?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일단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지금 페이지를 기록을 안 해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에서 그 중에 2가지가 하나는 일단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어떤 거래 당사자 간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신뢰를 확보를 하기 위해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 지금 약간 어떤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댓글 알바들이 너무 많다라는 어떤 별점 조작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게 어떤 소비자와 그런 플랫폼 사이의 어떤 신뢰도의 붕괴 이런 걸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부분 약간 댓글 알바 같은 경우에도 어떤 타인을 비방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죄를 약간 엮어가지고 이제 뭐 처벌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하는데 이런 타 업체를 깎아내리는 댓글이 아니고 어떤 본인 업체를 어떤 칭찬한다거나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조작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약간 처벌이나 처벌이 좀 어려운 걸로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신뢰도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개인적으로 다는 댓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공유 경제라는 것이 내구재로 이제 내구재를 가지고 공유를 하는 거다 보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명에게 다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고 신뢰도에 관해서 뭔가 평판에 남길 때 조작이 생기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용했다라는 그런 댓글이나 뭐 평판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내가 이 차를 다른 사람이 써봤는데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집을 써봤으니까 한번 또 써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고 공유 경제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평판 시스템을 좀 더 이렇게 잘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켜서 꾸준히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보충을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떠한 장소를 음식점을 검색해보면 우리가 리뷰를 봤을 때 몇 번째 영수증 리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직접 주문해서 먹고 나서 이제 리뷰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런 업체들,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그런 소비자들한테 리뷰 같은 정보들을 줄 때 좀 더 자사해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확신을 들 만한 그런 것들을 구축해 놓는다면 신뢰가 좀 더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플랫폼 기업 자체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점들이겠죠. 그 이상한 댓글 알바들을 다 허용하게 되면 그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거고 더 이상 특정 기업 예를 들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에 댓글 알바들이 많다 그러면 쿠팡이츠 사용 안 하고 다른 거 플랫폼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그거는 플랫폼 업체에서 본인들이 또 다른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자신들의 신뢰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뭔가 객관적인 지표로 서비스나 상품을 평가한 것보다 누가 먼저 썼던 사람들이 남기는 후기로 소비를 결정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고 그런 뭐 연구 조사들도 있었고 오히려 댓글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야에서는 그러한 그 실제 그 진정한 평가와 진정치 못한 평가를 구분하는 것은 플랫폼이 뭔가 다른 방법을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무역의 범위는 아니었고 그 공유경제 전반적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혹시 예. 그 발표 자료를 만들고 논의를 하면서 그 우버와 경쟁하는 기존 업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건 택시 업계였잖아요. 일반 택시 업계. 우버 택시 이전에 그냥 일반 택시 업계가 있어요. 우버와 경쟁하는 산업계가 예. 택시 산업계였잖아요. 결국은 택시 업계의 반발 때문에 우버가 한국에서는 불법화가 된 거였고, 과연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우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쪽 조에서 논의할 때 혹시 우버를 합법화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기존 이미 택시 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버는 한국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 우버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었어요? 생각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버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택시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버가 들어와서 공유 경제 시장이 커지면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냥 바로 우버를 딱 도입을 해서 택시 산업에 그냥 딱 막 영향을 주기보다는 점차 도입을 해서 뭔가 택시 산업과 우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보여서. 예, 맞습니다. 그럼 우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타다 나왔잖아요. 예. 또 다른 형태의 공유경제 나오는 타다도 불법이 돼버렸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택시 산업이 기득권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택시만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연말에 연초에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민간, 어떻게 보면은 택시도 그 개인의 그런 이득, 그 우리가 택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개인의 이득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좀 정부에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이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좀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좀 계속 택시의 그 기득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향도 모색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의 입장은 우버를 합법화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약간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하는 주장이 있어요? 우버가 들어오면 택시 다 망한다,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 라는 주장도 있나? 없어요? 다른 얘기인데, 저는 우버 사용해보도 듣고 이제 어떤 시스템인지도 잘 모르는데, 얘기 들은 걸로는 카카오 택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 택시는 생각보다 사용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둘 간의 차이점나 왜 카카오 택시는 되는데 우버는 안 됐을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버 택시 현재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티맵이랑 같이 네. 합병이 아니라 같이 해서 이제 우버 앱에 들어가면은 티맵을 통해서 이제 택시 기사를 부르고 그렇게 카카오 택시를 거의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버에 세 가지 형태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우버는 그 우버 택시는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로 승객들을 날라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뭔지 알죠? 우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그걸 우버라고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우버니까 내 차를 갖고 있는데 나는 택시 면허가 없어요. 개인 면허도 없고 택시 면허도 없고, 근데 내 차로 사람들을 여기서 저기다 태워다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나는 택시 면허가 없는데 택시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거죠. 아니, 이 개인 택시 면허가 뭐 2억 한대요. 그거 살려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택시 면허를 사서
내가 이렇게 유상 운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버라고 하는 그냥 서비스가 들어오면 일반인들도 다 택시처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들의 시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우버가 불법화가 됩니다. 우버 택시는 가능한 건데 우버 블랙이랑 우버 X는 우버 X. 불가. 네, 우버 X도 불가능한 거고 우버 X가 일반적인 우버 예, 맞습니다. 서비스죠. 예. 우버 X, 우버 블랙은 다 한국에서는 안 되고 카카오 택시랑 저기 우버 택시는 똑같이 운영돼요. 예, 근데 거의 그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택시 면허가 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면허가 있으면 그냥 그건 택시 서비스예요. 개인이 내가 못해요. 나는 택시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해. 근데 외국에서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우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좋잖아요. 연말 연초에 택시 잡기 어렵잖아요. 술 마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들은 다 장거리 뛰려고 하고 그럴 때 우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근처 왔다 갔다 하는 우버 잡아서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소비자는 좀 더 원하겠지만 기득권의 택시 업계에서는 이거는 반발을 하겠죠.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 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질 낮은 퀄리티가 갈 수도 있고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걸 탈 거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제기를 하겠죠.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잘 타협이 안 되고 있어서 우버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무역 장벽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보면 무역 장벽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국내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막아놓은 거고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지겠죠. 공유 경제가 더 활성화될 텐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른 질문들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